안녕하세요. 취업A의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14주차 수업인데 지난번 중간고사 때도 이론 수업을 잠깐 했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이론 수업,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하고 중간고사 때하고 요령이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같고요. 거의 달라진 거 없어요. 거의 달라진 거 없고, 자, 기말고사 답안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완전히 수정한 것을 저에게 동시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자기소개서를 못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말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요새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걸 지금 전부 다 몰아서 다 압축해서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바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모르고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늦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소서를 못 받았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궁금하다,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열흘 안에 끝나요, 이 수업은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 면접을 이제 지원하신 분이 안타깝게도 두 분밖에 없으세요. 두 분밖에 없으셔가지고 제가 그분들하고는 전화통화 등등으로 제가 또 따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일단 정부 얘기가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얘기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좀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게, 요새도 시사상식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NCS 필기시험이라든가 뭐 논술형 시험이라든가 객관식 시험에 이제 시사상식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는 좀 알면 여러분들이 괜찮을 것 같다, 요 얘기를 좀 알면 괜찮을 것 같다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강의자료 제가 올려드릴 건데, 맨 뒤에 무슨 뭐 이상한 법이 많이 나 있어요. 법, 뭐 민법, 상법, 별의별 법이 다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게 원래는 우리가 강의실 시험을 보면은 괄호 넣기, 이렇게 네모칸 만들어 놓고 괄호 넣기에 정답이 될 만한 법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강의실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제가 올려놓은 파일을 오랫동안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한번 보고 버릴 정도의 것들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일단 첫 번째 영상 설명드릴게요. 거버넌스. 자, 거버넌스는 우리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제 경영학에서 말하는 거버넌스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이사회, 임원들이 또는 주주가 어떤 식으로 회사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그 체제를 말을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행정학에서는 거버넌스가 이제 협력, 국민과 정부와의 협력, 정부와 기업과의 협력, 종교단체와 정부와의 협력, 대학교와 정부와의 협력,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평가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쓸모가 있느냐, 실현 가능하냐, 그게 적정하냐, 법에 적합하냐,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등등의 대표적인 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원래 기관이 추구하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제 특수성 또는 정체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요새같이 이제 복지, 고용, 노동에 대해서 이제 분배, 이제 누구에게 얼마나 더 나누어 줄 것인가, 덜 나누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재난지원금처럼요. 자, 그러면은 나누어 줄 때 그럼 무슨 근거로 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정당성이 논의될 때가 많아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시급성, 빨리 대책을 마련하잖아요. 나름대로 마련하잖아요. 시급성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건 사업이라고 해요. 우리 동네는 제발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반대로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이 정책의 참여와 협력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거버넌스, 우리 한자어로는 협동하고 정치할 때 다스린다는 치자입니다. 협치 기준을 이제 많이 평가에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는데 내가 일하는 거는 주민과 협력을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그게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맡은 업무가 반드시 기업과 좀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이 평가 대상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부만 사업에 참여하는지 기업이나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지 또는 시민단체도 참여하는지 등등이 바로 거버넌스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기준을 뭐 정당성, 책임성, 투명성과 같은 것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산학관 협력입니다. 산업체, 기업, 학, 대학, 관, 정부입니다. 산업관 협력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이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맡은 일을 분업하는 거예요. 협력은 하되 분업. 자,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너는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이렇게 협력과 조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바로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되시면 이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점점 아마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해당되는 얘기가 바로 관료제입니다. 자, 이 관료제는 엄격하게 권한이 위임되고 전문화된 직무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규칙, 공무원은 법, 그 다음에 회사는 기업의 나름대로의 사규라고 합니다. 사규에 따라서 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하는 관리체제입니다. 조직의 목표, 정부는 공공의 이익, 기업은 이윤 추구입니다. 자, 이 용어는 뭐 프랑스의 중농주의 경제학자 구르네라는 사람이 처음 썼다고 하는데, 부르아크라시는 서랍이 달린 큰 책상을 얘기하고, 자, 부르라는 통치, 그 다음에 그리스어인 크라티아라는 단어가 합성되었다고 하고, 경영학에서 그리고 행정학에서 정치학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관료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도 관료제 조직입니다. 정점으로부터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과학대학, 뭐 자연과학대학, 뭐 이런 식으로 예술대학 이런 식으로 다 분과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나름대로의 뭐 교직원분들께서 일하시는 본부들이 나름대로 다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기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사, 지사, 자, 그리고 본사 안에는 어떠한 부서들이 있고, 너는 이거 담당, 나는 이거 담당, 이게 기업. 그리고 정부는 더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뭐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 경찰관, 소방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등으로 완전히 쪼개져 있죠. 그런데 각자의 일을 분업,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분업을 한다는 게 관료제의 특성입니다. 뭐 그림으로 따지면 피라미드형 그림이죠. 자, 관료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곤란한데, 일반적으로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맡은 일을 합리적으로 계층, 높은 계층부터 일선, 낮은 계층까지 나누어 대규모 행정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체제입니다. 자, 반드시 정부 조직일 필요도 없고 기업과 대학교도 관료제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관료제의 장점, 1번부터 7번까지는 관료제의 단점을 얘기합니다. 1번, 합법적인 권위, 규칙에 따른 조직 운영. 자,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높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 생각, 철학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두 번째, 업무 분업, 책임 분담으로 기계처럼 일하는 모습이 있는데, 뭐 이거를 뭐 단점을 그대로 놔두지를 않죠. 자,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잘하는 사람을 상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든가 휴가를 준다든가, 또 인간관계 활성화, 기업에도 동아리 활동들이 웬만큼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효율적인 일처리,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규칙에 따른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못하게 돼 있죠. 개인의 개성보다는 조직의 의견을 강조하고 의견을 모아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매우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자, 그리고 연봉과 복리 후생이 중요한데 문제의식, 가치관과 철학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여기 이렇게 일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오늘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적당히 잘 있으면
뭐 시간 잘 가고 그냥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철학이나 가치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죠.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절차, 과정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목표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내가 그냥 과정, 절차만 열심히 매달려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내 일이 아니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다음 세 번째, 일을 미루는 행위.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책임 전가,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 책임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일하는 태도. 뭐 가만히 뭐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 자, 그리고 창의성보다는 좀 비판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낭비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블랙리스트, 뭐 악성 민원 같은 게 들어와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 콜센터 같은 경우에서 제일 자주 나타나죠. 그리고 4번, 이게 아무래도 조직마다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진짜 조직의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부정부패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협조가 미비한지, 이거 왜 우리가 하느냐, 저쪽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쟤네가 협력 안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한 번이면 끝날 것을 뭐 두세 번 한다든가, 두세 번 끝날 것을 뭐 네다섯 번 한다든가, 절차가 복잡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제받을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과거 한국 정부 그리고 우리 기업도 옛날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고요.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우리 요새 이런 말 잘 안 쓰기도 하는데 AS, 우리 고장 신고 접수부터 뭐 이렇게 그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챗봇까지 나왔잖아요. 전화보다도 챗봇,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에서 상담원이신 분들이 채팅을 통해서 뭐 답변을 하기도 하죠. 자, 이게 관료제에서 겪었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들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뭐 고장이 났으면 빨리 가서 수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그 불만이 접수가 되고 언론에 공개가 되고 뭐 불매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큰 타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관료제에 대한 얘기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료제는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관료제의 그 장점, 단점,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좀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금방 나타날 수 있어요. 금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